암 환자들 뭘 먹어야 되느냐? 암 환자는 탄수화물 먹으면 안 된다던데. 원장님, 저 탄수화물 하나도 안 먹어요.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정상세포는 도대체 뭘 먹고 살까요? 암이 좋아하는 음식이 뭘까?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이 음식을 먹고 암이 얼마나 커졌나 당장 측정이 안 되니 답답하시겠지만 의학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학 전문 기자이자 의사 홍해걸입니다. 오늘은 많은 암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워 하시는 식단, 그 중에서도 탄수화물과의 전쟁에 대해 아주 솔직하고 과학적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암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 당길 때 확 당기는 바로 그 음식입니다. 환자분들이 탄수화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암세포의 먹이가 탄수화물인 것은 팩트입니다. 탄수화물을 한문으로 풀면 당이라고 합니다. 달달하고 맛있어서 당기죠. 우리 입에 맛있는 건 암세포 입에도 맛있습니다. 탄수화물이 왜 암에게 위험한지 설명할 때 가장 확실한 의학적 증거가 바로 대학병원에서 찍는 펫CT 검사입니다. 암 진단을 위해 펫CT를 찍을 때 환자분들은 링거를 맞습니다. 그 링크 안에 든 것이 바로 포도당입니다. 그냥 포도당이 아니라 추적을 위해 방사성 동위원소인 핵을 발라놓은 포도당이죠. 주사를 놓으면 약 20초 만에 심장을 통해 온몸으로 쫙 퍼집니다. 이때 탄수화물의 최종 분해 형태인 포도당이라는 에너지가 들어오면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서로 먹겠다고 달려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힘센 놈이 다 뺏어갑니다. 그 힘센 놈이 누구냐? 바로 암세포나 만성염증 세포입니다. 에할크CT 영상을 판독해보면 포도당이 퍼진 후 유독 밝게 빛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암입니다. 금방 주입한 포도당을 암세포가 싹 다 뺏어 먹고 거기에 발라진 핵 때문에 빛이 나는 겁니다. 아미당을 제일 좋아한다는 걸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이죠. 이걸 보고 나면 환자분들은 공포에 질려 탄수화물을 싹 끊겠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우리 정상세포, 특히 뇌세포는 포도당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암세포도 탄수화물을 좋아하지만 내 몸을 지키는 정상세포도 탄수화물을 좋아합니다. 무조건 끊으면 암세포가 죽기 전에 환자분이 먼저 쓰러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좋은 탄수화물을 많이 드셔야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중요한 의학 용어가 바로 당지수입니다. 탄수화물은 결국 몸속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피로 흡수됩니다. 포도당 100g을 먹었을 때 피로 100% 흡수된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감자를 100g 먹었을 때 피로 몇 g이나 가느냐? 이 비율이 당지수입니다. 나쁜 탄수화물은 입에 달고 맛있습니다. 대신 먹으면 순간적으로 혈당이 수직 상승합니다. 아까 펫CT 찍을 때 포도당 주사를 쏘면 순식간에 피 속으로 100% 올라가듯 당지수가 100에 가까운 음식들은 암세포로 직행하는 특급 열차입니다. 당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순간적으로 피 속에 포도당이 넘쳐나니 암세포들이 배 터지게 먹고 그 남은 찌꺼기를 정상세포들이 먹고 사는 형국이 됩니다. 암은 무럭무럭 크고 환자는 삐쩍 말라가는 악액질 현상이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더 심각한 생리학적 기전은 지금부터입니다. 암 환자가 탄수화물을 조심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먹이를 주는 것 이상입니다. 나쁜 탄수화물을 먹어 혈당이 확 오르면 우리 뇌는 센싱을 합니다. 혈당이 높네? 그러면 뇌는 췌장에게 긴급 명령을 내립니다. 야, 빨리 일어나. 인슐린 만들어. 인슐린은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로 옮겨주는 택배 차량입니다. 그런데 췌장에서 인슐린을 급하게 만들어서 피 속에 투입할 때 필연적으로 같이 나오는 물질이 있습니다. 바로 IGF-1, IGF-1이라 불리는 녀석입니다. 영어로 하면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 즉 인슐린과 비스무리하게 생긴 성장 호르몬입니다. 이 성장 호르몬이 피 속에 투입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말 그대로 세포를 성장시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피 속에 암세포가 있다면 어떨까요? 당지수 높은 나쁜 탄수화물을 먹어서 암세포 먹이도 잔뜩 준 데다가 암세포 빨리 크라고 성장 호르몬 주사까지 놔주는 꼴이 됩니다. 암세포 입장에서는 신이 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환자 스스로가 만들어주는 셈입니다. 힘든 항암 치료 받으면서 뒤로는 흰 쌀밥에 떡 먹고 빵 먹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라 독에 불을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에너지가 있어야 천도 유지하고 걸어 다니고 심장도 뛰게 합니다. 암도 탄수화물을 좋아하지만 나도 탄수화물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결국 해법은 먹었을 때 혈당이 아주 서서히 올라가서 서서히 떨어지는 그런 좋은 탄수화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 좋은 탄수화물은 인슐린을 급격히 부르지 않기에 IGF-1 같은 성장인자 분비도 최소화됩니다. 영양분은 암세포가 독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 구석구석 정상세포에 골고루 배분됩니다. 이것이 바로 식이요법의 핵심입니다. 좋은 탄수화물의 정체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채소입니다. 채소가 무슨 탄수화물이냐, 비타민이지 라고 반문하실 수 있지만 영양학적으로 채소는 탄수화물 군에 속합니다. 다만 우리가 흔히 먹는 밥이나 빵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그 구성 성분의 80% 이상이 식이섬유, 즉 파이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우리 몸속에서는 천지개벽과 같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소나 양 같은 반추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질긴 식이섬유를 소화효소로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채소를 먹으면 위장 속에서 퉁퉁 불어나 포만감만 주고 영양분인 포도당으로 변하지 않은 채 대변으로 배설됩니다. 이 과정이 암 환자에게는 축복과도 같습니다. 배는 부른데 혈당은 오르지 않고 장운동을 촉진해 독소를 배출해주니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리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던 이상적인 좋은 탄수화물의 표본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먹는 순서입니다. 한국인의 전통적인 식습관은 밥 한 숟가락 입에 넣고 반찬으로 나물이나 고기를 먹는 방식입니다. 입안에서 탄수화물과 반찬이 섞여서 넘어가는 비빔밥 문화죠. 하지만 암을 이기고 혈당 스파이크를 막기 위해서는 서양식 코스 요리의 순서를 따르는 것이 의학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양식을 먹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가장 먼저 샐러드가 나옵니다. 식탁에 앉으면 무조건 채소부터 집어 드십시오. 샤브샤브를 먹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끓는 육수에 얇은 고기를 넣으면 몇 초 만에 익지만 배추나 숙주 같은 야채는 한참을 끓여야 숨이 죽습니다. 우리 위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채소는 조직이 치밀하고 질겨서 입에서 씹는데도 오래 걸리고 위장에서 소화되어 장으로 내려가는데도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채소를 먼저 충분히 먹어 위장에 바리케이드를 쳐놓은 상태에서 밥이나 고기를 먹으면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당지수가 10인 음식을 그냥 먹으면 10 그대로 흡수되지만 채소를 먼저 먹고 나중에 먹으면 그 수치가 5, 3, 2까지 뚝 떨어집니다. 똑같은 양의 밥을 먹더라도 순서만 바꾸면 내 몸이 받아들이는 혈당의 충격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한감 식이요법 중 하나입니다. 요약하자면 전략은 단순합니다. 암세포를 키우고 인슐린 성장인자를 자극하는 나쁜 탄수화물, 즉
흰 쌀밥, 밀가루, 설탕 같은 정제된 당분을 식탁에서 치워야 합니다. 대신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미세 영양소가 풍부한 채소 위주의 좋은 탄수화물을 섭취하되 반드시 채소부터 먹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채소 섭취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혈당 조절 때문만이 아닙니다. 채소에는 세포의 신진대사를 돕는 조효소, 즉 비타민과 미네랄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진료실에 와서 호소합니다. 원장님, 기운이 없으니 비타민 주사 좀 놔주세요. 심지어 한감 치료 대신 비타민C 치료만 하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비타민C, 과연 암 치료의 구세주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과거 비타민C 암연구회의 초대 회장을 지내며 의사들에게 이 치료법을 전파했던 당사자로서 이제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진실을 말씀드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경 미국 리오단 클리닉의 치료법이 국내에 소개되면서 비타민C 고용량 주사 요법이 암 환자들 사이에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당시만 해도 대학병원의 정통의학 교수님들은 비타민C 고용량 요법은 말도 안 된다며 펄쩍 뛰었습니다. 방송에서 저와 논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대학병원의 많은 교수님들도 이제는 비타민C의 보조적인 항암 효능을 인정하고 실제로 많은 요양병원에서 필수적인 치료 옵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법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맹신이 문제입니다. 항암제는 독극물인이 맞지 않고 천연인 비타민 C로만 암을 고치겠다는 환자분들을 볼 때마다 의사로서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타민 C만으로 암을 정복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의학적으로 비타민 C는 양날의 검과 같은 특성을 가집니다. 용량에 따라 정반대의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건강보조제로 먹는 저용량의 비타민 C는 활성산소를 없애는 항산화 기능을 합니다. 세포를 보호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이죠. 반면에 혈관에 직접 주사하여 농도를 수백 배로 높인 고용량 비타민 C는 정반대로 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암세포 주변에서 과산화수소라는 활성산소를 폭발적으로 만들어내어 암세포를 타격하는 창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럼 집에서 비타민C 알약을 많이 먹으면 주사 맞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인체의 흡수 시스템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입으로 먹는 경구용 비타민C는 아무리 많이 털어 넣어도 하루에 흡수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많은 논문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한계치는 약 2000산티글로비르, 즉 2.4기입니다. 그 이상을 먹으면 피로 흡수되지 않고 전부 소변이나 대변으로 배설됩니다. 흔히 말하는 메가도스 요법으로 하루에 10비아씩 먹어봤자 비싼 소변을 만드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암센터인 MD 앤더슨에서 과거에 비타민C가 암 치료에 효과가 없다는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험 설계를 보면 황당하게도 주사가 아니라 먹는 비타민C를 사용했습니다. 입으로 먹어서는 혈중 농도가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수준의 수백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전제가 잘못되었으니 결과도 엉터리로 나온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니 집에서 알약을 드시면서 암이 죽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집에서 드시는 비타민C는 암세포를 직접 죽이는 무기가 아닙니다. 대신 암과 싸우느라 지친 정상세포를 달래주고 면역력을 깨우며 활성산소의 공격으로부터 내 몸을 지키는 훌륭한 방패막이가 되어줍니다. 그렇다면 병원에서 맞는 고용량 비타민C 주사는 어떨까요? 이것은 항암제와 원리가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항암제도 결국은 암세포 안에 들어가
활성산소를 폭탄처럼 터뜨려 세포를 괴사시키는 약물입니다. 비타민C 주사 역시 혈관을 타고 들어가 암세포 내부에서 과산화수소를 발생시켜 암세포의 대사 과정을 망가뜨립니다. 메커니즘은 같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화력과 타깃에 있습니다. 항암제가 암세포를 단숨에 파괴하는 강력한 대포라면 비타민C는 꾸준히 괴롭히는 소총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화력면에서는 항암제를 따라갈 수 없지만 비타민C에게는 항암제가 갖지 못한 치명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피하식별 능력입니다. 항암제는 무차별 폭격을 가하기 때문에 암세포뿐만 아니라 빨리 자라는 정상세포, 즉 머리카락 세포, 장점막세포, 골수세포까지 닥치는 대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탈모가 오고 구토를 하고 백혈구 수치가 뚝 떨어지는 부작용이 필연적으로 따릅니다. 하지만 비타민C가 만들어내는 활성산소는 정상세포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상세포에는 카탈라에제라는 효소가 있어서 비타민C가 만든 과산화수소를 순식간에 물과 산소로 분해해 버립니다. 마치 방탄조끼를 입은 것처럼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는 것이죠. 반면 암세포는 이 효소가 현저히 부족해서 비타민C의 공격을 고스란히 얻어맞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비타민C 치료가 가진 표적 항암의 원리이며 매일 맞아도 부작용이 거의 없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가장 현명한 암 치료 전략은 이 두 가지 무기를 적절히 배합하는 것입니다. 항암 치료를 통해 암세포의 주력 부대를 괴멸시키고 그 사이사이에 비타민C 주사를 병행하여 한감제의 독성을 해독하고 남은 잔당들을 소탕하는 것입니다. 이 항암제 맞으면 면역력 떨어져서 죽는다며 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비타민체만 매달리는 것은 어리석은 도박이고 반대로 대학병원 치료 외에는 다 사기다 라며 보조요법을 무시하는 것도 꽉 막힌 생각입니다. 내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모두 손에 쥐고 있어야 이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제 식탁 위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전쟁, 단백질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암 환자분들이 기력 떨어지면 안 된다는 주변의 성화에 못 이겨 억지로 고기 반찬을 드십니다. 특히 한감 치료 중에는 단백질을 잘 먹어야 백혈구 수치가 유지된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게 듣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벽돌이 바로 단백질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에너지원인 탄수화물과 달리 우리 몸에 저장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탄수화물은 남으면 지방으로 바뀌어 뱃살에 저축이라도 해두지만 단백질은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가차없이 배설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필요 이상으로 들어온 과잉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독소로 돌변한다는 사실입니다. 내일 수술 받으니까 체력 비축해야지 라며 오늘 소고기를 잔뜩 구워 먹는다고 상상해 봅시다. 단백질이 우리 몸에 흡수되려면 위장과 소장에서 아주 잘게 쪼개져서 아미노산이라는 최소 단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많은 양의 고기가 들어오면 우리 소화기관이 이를 다 처리하지 못합니다. 미처 분해되지 못한 단백질 덩어리들이 장으로 내려가면 부패가 일어나고 가스를 만들고 장점막을 공격합니다. 고기 많이 먹은 날 방귀 냄새가 유독 지독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냄새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점막이 손상되어 틈이 벌어지는 장누수 증후군이 생기면 덜 분해된 단백질 찌꺼기와 독소들이 그 틈을 타고 혈관으로 침투합니다. 피를 타고 온몸을 돌며 염증을 일으키고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산성 체질 환경을 조성합니다. 영양 보충하겠다고 먹은 고기가 오히려 내 몸을 공격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국제암연구소는 햄, 소시지 같은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를 2군 발암물질로 규정했습니다.
1군 발암물질이라는 것은 담배나 성면과 동급이라는 뜻입니다. 암을 치료하겠다는 환자가 발암물질로 분류된 음식을 굳이 찾아서 먹는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을 아예 끊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몸은 매일매일 머리카락을 만들고 피부를 재생하고 면역세포를 만들어내야 하기에 단백질 공급은 필수적입니다. 핵심은 양과 종류입니다. 성인에게 필요한 하루 단백질 권장량은 자기 체중 1kg당 0.5에서 1g 정도입니다. 몸무게 60kg인 성인이라면 하루 60g, 계란 2-3개 분량이나 손바닥만 한 두부 한 모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양입니다. 이 정도 양은 굳이 고기를 굽지 않아도 현미밥과 나물 반찬, 된장국만 잘 챙겨 먹어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만으로도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아미노산을 공급받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이 위험한 또 다른 의학적 이유는 바로 지방과의 결합 때문입니다. 고기가 입에 착 감기고 맛있는 이유는 단백질 사이에 촘촘히 박힌 동물성 지방 때문입니다. 우리가 맛을 느끼는 핵심 성분이 바로 지방인데 동물성 단백질은 태생적으로 포화지방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반면 식물성 단백질은 콩이나 두부처럼 퍽퍽하고 맛이 덜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자꾸 고기를 찾게 되는데 이것은 단백질을 섭취하려다 혈관을 막는 기름 덩어리를 덤으로 얻는 꼴이 됩니다. 게다가 현대의 축산 시스템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A4 용지 한 장만한 좁은 닭장, 몸을 돌릴 수도 없는 우리의 갇혀 자란 가축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들이 분비한 스트레스 호르몬과 성장을 재촉하기 위해 투여된 항생제, 성장 촉진제들이 고기 속에 고스란히 여기 축적됩니다. 우리가 그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가축의 스트레스와 독성 물질을 내 몸으로 옮겨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단백질 강박에서 벗어나 콩, 두부, 버섯 같은 깨끗한 식물성 급원으로 눈을 돌리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제 식단 이야기의 마지막 퍼즐인 소식, 즉 적게 먹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계의 동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몸이 아프거나 상처를 입으면 본능적으로 곡기를 끊고 웅크려 쉽니다. 먹는 데 쓰는 에너지를 온전히 치유와 재생에 집중시키기 위한 생존 본능입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만이 아프면 기운 차려야 한다며 억지로 더 먹으려 듭니다. 현대인의 암, 당뇨, 고혈압 같은 대사질환은 못 먹어서 생긴 병이 아닙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남는 인격 에너지가 독소가 되어 생긴 과잉의 병입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소식은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을 정화하고 과부하 걸린 장기들에게 휴식을 주는 가장 강력한 치료 행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조건 굶는 게 아니라 영양 밀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하겠다고 선언하신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영양실조에 걸려 오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풀만 먹되 토끼처럼 조금 먹기 때문입니다. 채소로 필요한 칼로리와 영양소를 채우려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양, 코끼리처럼 드셔야 합니다. 나물 반찬 한 젓가락 깨작거리는 것으로는 턱도 없습니다. 채소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드시거나 그게 힘들다면 즙을 내거나 삶아서 부피를 줄여서라도 충분한 양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래야 암과 싸울 체력이 유지됩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암 환자의 식탁 혁명, 그 핵심은 나쁜 것은 빼고 좋은 것은 채우는 것입니다. 첫째, 암세포에게 밥상을 차려주는 꼴인 설탕, 흰 밀가루, 흰 쌀밥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과감히 끊으십시오. 둘째, 1군 발암물질인 가공육과 과도한 붉은 고기 섭취를 줄이십시오. 셋째,
그 빈자리를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통곡물,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식단이 환자 혼자만의 고독한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빠는 암 환자니까 잡곡밥에 나물 먹고 우리는 고기에 흰 쌀밥 먹자. 이러면 치료는 실패합니다. 암은 유전자를 공유해서 생기기도 하지만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 환경을 공유해서 생기는 가족병이기도 합니다. 환자가 먹어야 할 그 건강한 식단이 사실은 가족 모두가 먹어야 할 예방식입니다. 가족이 함께 식탁을 바꾸면 환자는 외롭지 않게 치료를 이어갈 수 있고 가족들은 미래의 질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밥상부터 한번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밥그릇에 흰 눈처럼 쌓인 쌀밥 대신 거친 현미를 담고 식탁의 절반을 초록색 채소로 채워보세요. 숟가락을 들기 전에 채소부터 한 입 가득 씹어 드시는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몸속에서 암세포를 몰아내는 기적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의학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 대하는 밥상이 바로 최고의 의사이자 치료제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건강한 삶을 약속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의학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